어떻게 좀 쉬셨습니까? 자, 계속해서 헨리 8세 영국 교회에 아주 태풍을 몰고 온 그 왕, 어떤 면에서 영국 역사 속에서 헨리 8세는 뭐 영화도 있고 그 수많은 역사적인 이벤트들을 만든 사람인데, 그 중심에 이제 스스로 교주가 되는 그 일, 소위 영국 성공회의 창시자가 된다. 어떤 면에서 영국 교회 교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보너스로 그 헨리 8세의 왕비 6명의 그 여성 편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해주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지금 방금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8분의 헌법재판소 판사들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5분이 기각, 1명이 인용, 그 2분은 각하로 나왔어요. 그 한 놈이 어떤 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미친 새끼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도 금방 우리 댓글 보고 알았고, 지금 한 장로님하고 전화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아마 오늘 헌법재판소 가면 또 경사가 날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광화문, 뭐 교대, 또 과천 이런 그 소위 우파 그런 모임에서 아마 오늘 아주 축제가 벌어질 것 같은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얼마나 또 국수들을 서로 나누어서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한 일이고, 오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의 판결 시그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잘 될 것 같고,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덕수 총리가 이제 복귀하면 결국은 최상복이가 임명했던 대법관 2명은 아웃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6명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엄령은 성공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권이 됐으면 이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리라고 판단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과 동시에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빨리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 특별 권한으로 국회 해산권을 거기다가 국민투표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재명 저놈 새끼들 싹 잡아서 무적행에다가 빠뜨려 버려야지. 영원히 못 나오게.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제2의 건국, 윤석열의 제7공화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금방 생각한 거예요. 공교롭게 오늘 이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이거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니까 더더욱 아주 뭐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지도자, 우리가 지금 500년 전에 영국 종교개혁을 살펴봅니다마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헨리 8세는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 당시로 보면 마귀 새끼야. 요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재명 그 새끼하고 이재명이는 7명이나 죽고 간접적으로 죽은 사람이 전체 2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헨리 8세는 지가 왕비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법을 막 억지로 어겨가면서 자기 사욕을 챙겨서 그런 거 보면 똑 닮았네. 가만히 보니까 제명이하고 헨리하고 법을 어겨가면서라도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하는 거고, 이 새끼는 뭐야?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미친 짓거리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일단 좋은 오늘 조짐이 오늘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10시 현재에 일단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직무 복귀하면 즉시 한다니까 아마 오늘 오전 중이나 오후라도 아마 총리 대통령실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데 아마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후까지 우리가 긴장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저 빨갱이들은 몰라. 지금 전국에서 산불이 나는데 대략 한 40지역에서 강원도, 경상도, 뭐 이렇게 부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시간대가
거의 밤 11시 정도예요. 제가 어떤 분이 자료를 보내준 걸 봤더니 야 11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5분 10분씩 차이가 나요. 전국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근데 이것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석기라는 옛날에 정의당 그 했던 그 사람이 나라가 어렵고 혼란할 때는 산불을 질러라. 자, 이게 북한의 공산당 빨갱이들의 전략이에요. 요즘같이 좋은 날 새봄에 무슨 산불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40군데가 동시적으로 일어납니까? 이건 100% 이건 공산당 북한 지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중국 놈들이 거기서 앞장서가지고 한 것이 지금 현장에 잡혔잖아요. 이런데도 빨갱이들이 좋아가지고 가서 이재명이 좋다고 하는 새끼들은 이게 사람이 아니지. 하여튼 이번에 제7공화국 계엄령으로 인해서 국민투표 헌법 개정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나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빨리 빠른 시일 날이 연말이라도 계엄 국민투표 전체적으로 지금 여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의 60% 넘어가지고 거의 70% 압도적이야. 지금도 여론 조작하니까 이재명이가 37%지. 그게 무슨 그 새끼가 사람입니까? 에?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하실 말씀은 말씀해봐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얼굴을 봐야 무슨 대화를 하지. 지금 이 상태면은요.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용산으로 복귀만 되면은 전권을 갖는 거야. 저 새끼들을 완전히 싹 쓸어가지고 군부부터 잡아야 돼. 군부. 군바리가 훌쩍훌쩍하면서 그 명을 받들지 않고 그러면 그건 배신이지 반역이지. 그놈들부터 해가지고 군부, 경찰 그래야 치안이 이렇게 질서가 쓸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그 불법으로 공수처에서 가가지고 대통령실 가가지고 3,000명이나 가가지고 거기서 대통령 체포로 갑니까? 이 새끼들이 그거 할 짓입니까? 완전히. 그래서 치안, 군, 국방 담당이니까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싹 옷 벗겨버리고 그래서 아주 처형할 수 없는 놈들 처형하고 감옥에 보낼 놈들 보내고 그 대표가 이재명이야. 정청래 탄핵 소추해가지고 박찬대, 박선원, 최민희 미친 새끼들 싹 쓸어가지고 이번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제2 건국이고 제7 공화국으로 가면서 국민투표 붙이고 그 안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 해산권을 거기다 넣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가고 빨리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트럼프하고 손잡고 세계 G2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군수 무기들 반도체며 여러 가지 것들이 세계가지고 우리 한국을 찾고 있는데 이때 딱 이 새끼들은 나라를 빨갱이들 나라를 망해도 상관없는 거야. 재벌 해체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국민들 다 주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 경쟁력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현대를 누가 만들어? 삼성의 반도체를 누가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합니다면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경제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이번에 소위 비상 계엄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제2 건국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제7공화국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고하셔서 잘 되길 바라고 오늘 첫 번째 관문 넘었습니다. 첫 번째 한덕수 총리 권한 대통령 권한 대응의 직무 복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재명이는 죽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직무 다시 복귀.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밀려있던 국정 모든 현안들이 쫙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교환으로 갑니다. 자 헨리 8세의 3명의 아내들을 살펴봤어요. 왕비들을 살펴봤고 이제 3명이 남았는데 첫 번째 자 5번 클리브스의 앤. 자 아들을 낳고 왕비가 죽어버리니까 2주 만에 헨리 8세가 너무너무 허전한 거야. 아들 낳은 기쁨은 그냥 할렐루야 했는데 갑자기 놀렐루야가 돼버린 거야. 놀렐루야가. 자 우리가 보겠어요.
헨리가 사랑한 왕비를 잃고 슬픔에 빠져들자 측근들은 왕에게 새 왕비의 옥립을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권력 싸움이 또 시작되는 거야. 줄서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중에 대법관 토마스 크로멜은 분리 문제로 혹 로마 교황청이 영국을 공격할 경우 동맹자가 되어줄 독일의 개신교도 클리부스 왕국의 클리부스 백작의 누이 앤을 헨리에게 천거하였습니다. 다 자기 살 꿈은 찾는 거야.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들 아닙니까? 응? 제명이 옆에서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들 돌려가면서 다. 그리하여 궁정화가 당시 한스 홀베인이 그린 앤의 초상화를 헨리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가 출연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카메라 사진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맞선을 위해서 이 클리부스의 앤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화가를 통해서 그린 초상화를 보냈는데 초상화를 본 헨리는 만족하며 결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 항상 사람은 대면을 해야 돼. 대면. 사진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사기 당하는 거예요. 여기 그게 결정적인 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하지만 결혼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클리부스의 앤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 자주 여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또 카메라 요즘 같은 핸드폰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화가가 그린 사진을 보고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서 오케이 내려가지고 이제 결혼 날짜를 앞두고 이제 클리부스의 앤 후보자를 본 거예요. 그러나 초상화와 다른 것에 크게 실망한 헨리는 플랑드르산 앞말이라며 그녀를 멀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용어 자체가 이렇지만은 이 클리부스의 앤으로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을 그린 사진을 보고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로 실물이 와서 결혼 일주일 앞두고 봤을 때는 사진하고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진하고 다른데 더더욱 문제가 뭐냐? 옆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 여러분 이것은 여기 제가 노골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우리가 서양 사람 하면은 예를 들면 서양 사람 하면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뭐 독일 사람 그러잖아요. 소위 백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특유의 몸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 그 사람들만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향수 뭐 이런 것을 뭐 끼고 살아요. 끼고 살아. 남자나 여자나.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런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야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향수들 외국산, 국내산 막 사서 몸에다가 치장하고 바르고 그럽니다만 옛날에야 그런 거 있었습니까? 그냥 고리타분한 냄새가 나도 그냥 그러려냐고 살았지. 근데 헨리 8세가 왕실에서 바로 이 앤을 만났을 때 사진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됐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취소하기에는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늦어 헨리와 클리브네스의 앤은 런던의 그리니치에서 일단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죠. 그리니치가 뭐냐? 그리니치는 천문대가 있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시간표는 이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이때는 소위 1830년대부터 이제 2000년, 1900년대까지 근 한 60년 동안 이때 이제 소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를 식민지화했단 말이죠. 그때 이걸 그리니치가 세계에서 중심이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깃발을 꽂아서 제가 한 40년 전에 우연치 않게 영국에서 그 랭귀지 스쿨 영어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어느 날 이제 학기 중에 한 2, 3일 정도 쉬는 날이 있는데 그날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이 그린리치로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그린위치가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배를 타고 이제 템즈강을 가로질러서 쭉 가는 건데, 야,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그린위치 천문대라고 그러니까 정신이 버떡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배를 타고 그린위치 천문대 가서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은 남산에다가 저 기념관 같은 집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가 깃발 하나 꽂았어요. 그게 그린위치 천문대야. 우리 같으면 태극기를 꽂아놨지. 예?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런던에서 한두 시간 이제 배를 타고 쭉 템즈강 따라서 가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냥 야산이야, 야산. 야산이라고 해서 우리 같이 소나무가 있고 뭐 100년 200년 된 뭐 고목들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잔디가 쫙 깔려 있고 어쩌다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 가서 봤더니 그때 당시에 왕실 사냥터래, 사냥터. 거기서 이제 그 말 타면서 이제 뭐 사슴이나 이런 것들을 사냥하는 그런 연습장, 어떤 면에서 그 놀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 그린지 천문대 가니까 그렇게 야산이 쭉 있는데 그 중간에 딱 그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린지 천문대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 그냥 구경하고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1588년에 영국하고 스페인하고 대전쟁이 있었어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엘리자베스 1세가 자 1558년이에요. 1558년이면은 영국이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갔던 그 시대인데, 엘리자베스가 통치하고 아주 가장 절정기에 이르렀던 1588년이에요. 여왕으로서 권력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던 그때예요. 그때가 1588년인데, 이 시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계, 인도라든지 저 아프리카라든지 점령해가지고 다스리던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 보세요. 1492년 1580 이건 콜럼버스 아니야? 콜럼버스. 아까 아르마다 아까 이사벨라 얘기했잖아요. 아까 스페인의 왕비. 예? 그랬는데 그 당시가 뭐냐? 1492년이 스페인으로서는 거기 포르투갈이랑이 세계를 정복하던, 해양 배를 타고 탐험하던 그 시기에 최고의 강대국이 바다의 왕국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었어요. 그때 콜럼버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소위 해양 탐험의 시대가 전개가 되는데, 1588년 여러분 영국은 저기 스페인 저기 저 스코틀랜드까지 포함하면 사면이 다 바다예요. 사면이 바다. 스페인은 옆에 붙어 거기는 어떤 면에서 삼면이라고 할 수가 있지. 삼면이 바다고. 그런데 1588년에 아르마다 이게 무적 함대를 만들어 가지고 스페인이 세계를 점령하던 때니까, 그래가 이걸 아르마다 무적 함대를 만들어 가지고 영국을 침략을 한 거예요. 무력 도발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잡을 그런 나라가 없었고, 배 해봐야 대부분 그때 우리 조선 같은 경우도 뭐 거북선이 있어서 일본 침략을 막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근데 거북선하고 좀 성격이 많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 아르마다 영국 지도상으로는 도버예요. 도버. 자 여기가 있으면은 스페인이 영국에 있으면은 이쪽 도버 쪽 남부.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캔터버리 대성당이 있는 곳이다 그랬잖아요. 도버 쪽. 아주 그 영국의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 도버 근처에 있는 남부 쪽. 여기에 캔터베리 대성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에 스페인이 소위 아르마다 무적 함대를 앞세워 가지고
영국을 공격을 했어요. 영국을 공격을 했는데 전체적인 전세로 봐서는 영국이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국을 도우셔가지고 소위 마치 우리가 적벽대전에서 보는 것처럼 바람을 이용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가 그 해가 바로 1588년 아르마다라는 무적 함대 전투예요. 그런데 제가 그린치 가서 보니까 그 구경 다 하고 내려오는데 그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입구에 무적 함대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소개해. 이게 바로 1588년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쳐가지고 그 별을 여기다가 놓고 전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한다고 그래서 들어봤더니 그것을 카페로 만들었어. 카페. 여러분 이게 스페인의 치욕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카페를 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커피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린위치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첫째는 왕실의 사냥터, 두 번째는 세계의 소위 위도, 이것을 결정하는 세계의 중심, 세 번째는 스페인의 상징이었던 무적 함대 아르마다가 거기에 전시된 그 현장, 뭐 이 정도로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세 가지로. 그래서 여기 그린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말한 것대로 사냥터가 있는 곳이니까 아주 뭐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평범한 언덕 같은 그런 평이로운 곳인데 요즘도 그곳에서 이제 왕실 찰스 지금 3세,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죽고 나서 지금 찰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왕이 됐잖아요. 주로 이제 시간 나면 거기 가서 휴양지에서 이제 말을 타고 사냥을 하는 거예요. 골프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헨리는 문화적이며 교양 있는 여인을 선호했으나 이 사람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외고의 말도 독일어밖에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그 집에만 있다가 갑자기 영국 가서 영어가 대화가 돼야지. 뭐 구텐베르겐 뭐 이 정도밖에 몰랐겠지. 굿모닝도 모르고. 성격은 왕비로서 온화하고 정숙했으나 궁정의 A 범절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세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궁에 오려면은 귀족 이런 교육을 잘 받고 어떻게 인사하고 일어나고 앉고 하는 걸 다 배워야 되는데 그냥 시골 뛰기를 데려다가 이렇게 갑자기 해버리니까 전혀 법칙을 모르는 거지. 설상가상 비쩍 마른 데다가 심한 노린내와 역겨움으로 헨리는 그녀와의 통침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자기 몸에서 참 아름다운 향취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아가서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술람미를 위해서 온갖 그냥 막 심한 경우에 어떤 유설 같은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뭐 사슴이네 노루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우리는 좋은 인상, 좋은 향기, 예수님도 좋은 향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첫 사진하고 다른 대면했을 때의 그 인상이 달랐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런 느낌이 소위 몸에서 냄새가 나고 마르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한 후유증들이 거기에 쌓여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동침하지 않고 딴살림을 하게 되는 거죠. 이후 두 사람의 성생활에 관한 물음에 그녀는 단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헨리는 단지 그녀의 방에 들려 이마에 입맞춤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헨리는 독일과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 후, 왜냐하면 이제 결혼했으면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결혼했는데 멀리한다고 그러면 독일에서 괜히 또 딴 생각하고 전쟁이나 일으키면 어떻게 우리를 장난하나 이런 식이 되면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후 즉시 앤과의 이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때 클리부스 앤이 이혼을 받아들이자 그녀를 왕의 여동생이다 킹스 시스터라고 하고 리치몬드 궁전과
이전에 앤 볼린 가족이 머물던 거주지 히버성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제가 리치모드도 가봤는데 여기는 그 농장이 사슴들이 거기는 또 많아요. 사슴 농장이 리치몬드에 많더라고. 영국은 뭐 그런 우리하고 영토가 균형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70%가 산이면 평야가 우리는 30%잖아요. 근데 거기는 30%가 산이고 70%가 평야야.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저기다가 건물도 다양하게 많이 짓고 이렇게 해서 도시가 전체적으로 전원 도시가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을 갔다 막 까무러쳐. 거기는 없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있다가 영국 가면은 그런 산을 보지 못할지라도 아주 끝없이 펼쳐진 평야, 잔디 이런 산을 거기에 가면은 양들이 있지, 염소 있지, 젖소 있지, 낙농업들이 쫙 펼쳐 있는 그 광경을 보니까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르니까 거기에 또 빠져드는 거야. 어쨌든 각 나라의 특징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이 모든 일은 이를 주선한 크로멜이 책임을 져야 하였습니다. 중미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중례를 잘하면 어떻게? 잘못하면 싸다고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한때 헨리의 총애를 받았던 크로멜은 반대자들의 모함으로 아라곤의 캐서린의 딸 메리 공주와 결혼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1540년 7월 반역죄로 런던 타워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거 하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 한국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충미 잘못하면 이렇게 여기 보면은 목숨을 걸었잖아요. 목숨을. 그 전에는 이걸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려 했던 그런 야망이 있었지만 이거 잘못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비극을 맞았다. 그 다음에 캐서린 하워드. 1542년 7월 28일 헨리는 토마스 크로멜의 참수 후 앤 볼린의 외삼촌 19세의 젊은 캐서린 하워드와 당시 47살의 헨리는 29살 나이를 극복하고 결혼하였습니다. 뭐 왕이니까 뭐 이건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앤 볼린은 아까 얘기한 천일의 앤 그 외삼촌이면은 자기 조카가 비극적으로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참 이 권력이란 무엇인지 이런 거 보면은 참 우리 같으면은 한이 맺혀가지고 손절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사람의 외사촌 또 다른 인척과 결혼을 하게 됐다. 헨리는 자신의 새 왕비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캐서린 하워드는 결혼 전 15살 때 프랜시스 더햄과 비공식적으로 약혼하여 잠자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만나기 전에 옛날 일이죠. 그리고 왕비가 된 후에는 왕의 시종 토마스 켈페퍼를 총애하였습니다. 캐서린은 본인의 뜨거운 피를 주체하지 못해 다른 남자들 예를 들면 시종이나 악사, 조카 등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이미 중년에 접어든 왕에게 곧 실증을 느꼈습니다. 자유분방한 캐서린은 정부 프랜시스를 시종으로 삼고 이전의 구혼자 토마스 컬페퍼에게 연설을 보냈습니다. 평소 독실한 카톨릭의 집안의 하워드 가문을 좋지 않게 생각한 토머스 크랜먼은 헨리에게 캐서린의 문란한 생활을 밀고 하였습니다. 헨리는 처음에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으나 크랜머가 캐서린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신문 당시 캐서린이 더햄과 이전에 약혼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헨리와 이혼은 법적으로 무효일 수 있었으나 그녀는 대신 더햄이 자신에게 강제로 불륜 관계를 맺을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더햄은 토머스 컬펠레와 캐서린의 왕비의 관계를 폭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이재명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다 드러나잖아요. 유동기 씨 보세요. 유동기가 그렇게 따라다니면 형님 형님 그랬는데 이 유동기를 모른다고 배신하니까 유동기가 요즘에 계속 유튜브에 까발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신을 잘해야 준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 앤 볼린의 경우처럼 헨리는 자신의 혼인이 무의미하며 처음부터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1542년 2월 13일 캐서린 하워드는 왕비 2년 만에 간통죄로 죽었습니다. 한때 헨리는 어린 신부를 가시없는 장미로 예칭하며 캐서린의 모든 추문을 믿지 않았으나 점차 사실로 밝혀지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헨리는 캐서린의 두 정부를 체포하여 중형에 처하였습니다. 헨리는 분노했으나 자기 연민에 치를 떨며 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제 헨리 8세가 여기서 회개하고 이제 정교를 지켜야지. 야, 자기가 교주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되었으면은 자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자기 자책에 빠지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것만 자책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캐서린 파입니다. 캐서린 파. 이 과정에서 헨리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지. 자, 1542년 캐서린 하워드를 참수한 후 헨리는 자신의 짝을 맡기 위해 또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직 남편이 생존한 상황에서 캐서린 파에게 선물 공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헨리 8세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캐서린 파는 에드워드 왕자의 외삼촌 토마스 경을 사랑했으나 헨리의 마지막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에드워드 왕자라는 거, 여기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1543년 헨리는 당시 왕실의 가정교사여 유복한 미망인인 캐서린 파와 마지막 여섯 번째 결혼하였습니다. 캐서린 파는 처음엔 헨리에게 무관심했으나 왕이 늙고 다리가 아파 운동도 못하고 단지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봄이 비대해지고 더욱이 다리에 고름이 생겨 악취를 풍겼습니다. 젊은 날에 남자답고 매력적이었던 모습이 사라진 상황에서 캐서린 파는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못 본 척하며 왕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듯 내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종종 헨리와 종교를 주제로 논쟁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 개혁자였던 캐서린 파와 달리 헨리는 보수주의자였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녀의 파멸이 임박했다고 여겼으나 순종함으로 스스로 자신을 구하였습니다. 그녀는 헨리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며 헨리와 그의 두 딸 메리와 엘리자베스의 화해를 주선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메리와 엘리자베스예요. 원수 중에 원수예요. 여기 자료를 보면 엘리자베스가 에드워드가 6세가 죽는 바람에 메리가 여왕이 되잖아요. 그때 엘리자베스는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숨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5년 동안은 치가 떨리는 마음대로 밖에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둘이를 화해시킨다고 화해가 되겠습니까? 두 딸들은 당시 서출 신세를 면치 못했으나 여기서 서출이라는 것은 메리하고 엘리자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1544년 의회법에 따라 에드워드 다음으로 왕이 계승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족보가 올라가는 거야. 족보. 에드워드가 이제 왕자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열로 메리하고 이제 엘리자베스가 등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1547년 1월 헨리는 캐서린 파가 보는 앞에서 임종하였고 그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물론 왕위 계승 절차도 그녀에게 유언하였습니다. 왕의 유언을 위해 캐서린 파는 제인 시모의 남동생 토마스 시모하고 결혼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헨리의 뒤를 이은
에드워드 왕자가 바로 제인 시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이듬해인 1548년 8월 토마스 시모의 딸을 낳고 난산으로 1548년 9월 타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헨리 8세는 공식적으로 6명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소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후궁, 헨리 8세가 사랑했던 여자가 한둘이 아니야. 당장 아까 앤 볼린의 언니였던 메리 볼린을 임신까지 시켜놓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일의 앤 보면 그게 나와요. 언니가 막 환장하는 거야. 이 왕이 자기를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왕이 자기를 버리고 동생을 사랑한다? 야, 그럼 한 집안에 두 딸들을 인생을 파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통곡하는 애처로운 장면들이 그 영화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이라도 어디 비디오 가게 가서 천일의 앤 볼일 한번 영화로도 빌려다가 필름 보시면 오늘 이 내용들이 쭉 헨리 8세 이것과 관련해서 이해가 될 거고, 아니면 헨리 8세 영화를 봐도 좋아요. 헨리 8세 영화도 있어요. 그 옛날 그 비디오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다는 안 들어가 있어.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부인들 다 들어갈 필요도 없고, 핵심은 앤 볼린, 그것과 관련해서 초기의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고찰한 대로 고금의 세계 역사 속에 영국왕 헨리 8세는 55년의 생애와 34년의 통치 동안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스캔들의 대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명 높은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국 교회 성공회의 설립자이자 종교개혁의 기수요 당사자였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수였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종교개혁의 기수였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종교개혁의 기수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천주교, 중세 천주교. 중세 천주교는 590년 그레고리 1세 교황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교황제도.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독, 그리고 대감독. 이것은 초대교회 5대 교구가 있는데, 5대 교구. 그 5대 교구, 예를 들면은 뭐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로마, 예루살렘, 이런 그 교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의 감독은 다르다. 왜 다르냐? 거기에서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했기 때문에 로마는 다른 지역의 감독하고 같이 호칭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릿 대를 붙인 거예요. 대감독. 이 대감독이 유지되다가 그레고리 1세가 590년 교황이 되면서 이것이 교회 직분이 대감독에서 교황 제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성경에 대감독이나 성경에 교황 제도는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든 가톨릭의 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교황 제도를 만들면서 중세 천주교가 몇 년? 1000년. 1000년 동안 중세, 이게 뭐냐? 중세 교회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는 곧 중세 로마 천주교의 통치 시기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기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 11세기에서 13세기, 14세기에서 15세기. 여기 자, 560이니까 넉넉하게 5세기, 6세기, 6세기에서 10세기. 이것은 뭐야? 초기. 이것은 전성기. 이 시기는 쇠퇴기. 중세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를 세 시기로 1기 초기 기초, 11, 13 전성기. 왜 이 11에서 13세기가 전성기냐 하면은 그냥 참고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시기에 교황권이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올라갔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십자군 전쟁이야. 그 전까지는 교황의 존재가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십자군 전쟁하면서 1096년 우르바노 2세에 의한 저 십자군 성지 이스라엘을 탈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8번에 거친 전쟁이 20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때 중세 교황이 아주 막강한 권력으로, 그래서 그때 중세 1000년 동안 교황을 중심으로 전 세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이란 아시아는 거의, 미국은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았던 그 시기이고 아시아는 또 별도의 그런 세계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교황을 중심으로 유럽 현재 미국, 영국, 소위 센트럴 유럽,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노스, 유럽, 노던 파트 오브 유럽 뭐 이런 지역들이 다 하나로 엮여져 가지고 이렇게 중세 천주교, 중세 교회를 형성시켰는데 그 시기에 가장 절정기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시기에 대학이 생기는 거예요. 대학. 1096년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시기에 유럽의 최초의 대학이 생겨요. 대학이 생기면서 새로운 학풍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스토아, 스콜라. 대학 설립. 그래서 이 중세 교회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황권이라고 그래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시기, 이 11세기에서 13세기의 절정기, 가장 중요한 십자군 전쟁이 약 200년 동안 진행이 됐다. 이 시기에 대학이 설립이 됐다. 물론 전적으로 가톨릭이 교황청이 지원해가지고,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 대학,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이런 대학, 그 다음에 영국의 이제 옥스포드 대학 이렇게 설립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새로운 학풍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콜라 신학이야. 스콜라 신학.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참고로 수도원. 수도원이 전 세계적으로 마치 벌집처럼 전 유럽에 쫙 수도원이 설립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래서 바로 이제 중세의 전성기다. 수도원이 이때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프란체스코 수도회 도미니쿠스. 이 수도원의 특징은 뭐냐? 중들처럼 머리를 깎는 거예요. 탁발 수도승이라고 그래요. 머리를 깎고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복음도 전하지만은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게 수양이고, 이게 이제 목회학적으로 봤을 때 중세 이제 도미니쿠스나 프란체스코는 그것이 야훼 설교 형태로, 전도 형태로 나타나는. 그래서 중세 때에는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하니까. 교회에서 예배 치르는 것도 미사로 드리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프란체스코하고 도미니쿠스는 상당히 개혁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생활로 교회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어떤 면에서 사회에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청빈한 삶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수도의 특징이 뭐냐? 청빈이야. 청빈. 근검, 전략, 순결, 절제. 이걸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프란체스코야.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것들을 다 거지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다 기증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부 문화가 가톨릭이나 유럽에서는 이것이 계속해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기부 문화. 재벌들도 그렇고, 물론 교회 안에서 영국에서도 이제 가톨릭은 아니지만
스코틀랜드 제가 있을 때 보니까 거기 있는 교회들, 교단, 장로교 교단을 갖고 있지만 그 교단에 소속된 장로, 권사, 일반 평신도들이 나중에 죽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재단에 총회에다가 그 재산을 바쳐요. 그러면 총회에서 그 관리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행정적으로 다 해서 임대 받을 거 임대 받고 또 재정이 악화됐을 때는 그걸 팔아서 재정에 보탬도 되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의 총회가 사례를 다 정해서 우리 같으면 연봉제 뭐 이런 것들을 주어가지고 사례를 총회에서 준단 말이죠. 우리 같이 교회에서 담당하지 않고 그럴 때 총회의 재정이 충분해야 일반 목회자들 개척한 사람들도 총회에서 주니까 차별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별이 심해. 대형 교회 좀 든든하게 안정된 교회에서는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게 영수증도 없이 써버리고 어떤 교회는 이제 신학을 하고 또 학교 다니고 개척하고 생활을 하면은 우선 사글세빵 한 달 한 달 먹을 끼니가 걱정인데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총회가 관리하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서 마치 호봉제로 하는 것처럼 거기서는 다 총회가 관리해 가지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프란체스코나 도미니쿠스 수도회에서는 그렇게 복장도 달라요. 프란체스코는 회색이라고 그러면 도미니쿠스는 검정, 우리 같은 스님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의 비슷한 그러나 색깔이 다른 그거 이제 교단을 구분하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회색하고 검정색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독일의 그 마틴 루터 같은 그 영화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 그 수도사들이 입었던 수도원에서 입었던 수도사들의 복장이 그대로 재현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복장이 주로 회색하고 검정 옷으로 이렇게 한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좀 엄숙한 그런 면들. 우리가 이제 상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주로 검정 옷을 슈트를 입잖아요. 그 이제 그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의식으로 예의상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전통으로 쭉 내려왔는데 참 이것이 그 종교적으로 봐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서로 뭐 소통하거나 그런 거 안 했을 텐데 어쨌든 그 우리 민족 고유의 그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 죽었을 때 장례식 갔을 때 검정 옷으로 쭉 입고 그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엄숙함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그 수도사들의 오랜 전통을 통해 내려왔는데 어쨌든 중세하게 되면은 이 11세기 13세기가 전성기인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적었어요. 중세의 전성기. 쇠퇴기는 뭐냐? 교황이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얘기했지만 교황이 교회의 머리는 하나야. 여기도 가톨릭의 머리는 하나야. 근데 헨리 8세가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교회의 주인 머리가 되겠다. 이게 이제 영국의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헨리 8세는 자기가 스스로 이탈리아식으로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스스로 자기가 교황이 되는 거야. 교황. 그러나 이탈리아의 교황은 나라 통치는 아니고 영적인 교회만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헨리 8세는 두 마리를 다 잡는 거야. 나라도 통치하고 교회도 통치하고 그게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성공이 앵글리칸. 그런데 바로 이 14, 15세기에 보면은 이런 중세의 로마 가톨릭교의 전성기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교황이 교황권을 잃어버리고 서로 증오하고 싸우는. 그래서 교황청이 프랑스로 이전을 하잖아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프랑스로 소위 교황청이 옮겨가다 보니까 여기도 교황이 하나 필요하고 저기 로마에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황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하나님의 대리자가 둘이 셋이 서로 싸우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사탄이다, 왼수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중세 교회를 몰락으로 만드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했어요. 그래서 중세 교회는 1000년 동안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바로 그 시기에 이제 여기가 종교개혁 50년이다. 종교개혁 50년.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헨리 8세의 역량이 중요한데 여기서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의 기수요 당사자다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이 가톨릭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다. 그래서 튜토 왕가의 헨리 8세가 가톨릭으로부터 이탈, 가톨릭으로부터의 독립, 그래서 교황이 교회 머리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것을 자기 스스로 세속 군주가 교회 머리가 되는,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교훈으로 봤을 때는 인정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세속 통치자가 교회 머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나 이것은 중세의 오랜 이 잘못된 전통에서 이 관계를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종교개혁의 기수다. 교황청과의 관계를 누구도 끊을 수 없는데 그 관계를 끊었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기수요 당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살펴볼 것을 제가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인권 존중과 윤리의식의 회복이다. 헨리 8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 사람이 너무나 못돼 먹었다. 현대판 이재명이다.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새끼는 양심도 없잖아요. 헨리 8세도 양심이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헨리 8세와 그의 6명의 아내 왕비들을 보면서 과연 정치 권력이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헨리 8세가 이렇게 많은 부인을 거렸던 가장 큰 이유는 후계자 때문이었습니다. 세자 때문에. 서양도 당시 동양의 여러 나라들처럼 왕자, 즉 세자가 대를 잇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영국의 헨리 8세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대 권력은 무자비한 피를 불렀습니다. 생전의 헨리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온갖 음모, 모략, 유혹, 질투, 시기, 살인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면은 누구를 생각해요? 이재명이야. 이를 통해 우리는 정치 권력자들, 국권이든 교권이든 인권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윤리의식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서 로마 가톨릭 저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가톨릭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놓고 사기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얘기도 하지 않고 교황이 자기가 교회 머리다. 이거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을. 두 번째로 종교의 사유와 국복. 두 번째, 당시 국가 간의 왕족끼리의 결혼은 정치 통념상 관행이었습니다. 물론 배후 조종자는 가톨릭의 교황이었습니다. 유럽 각 나라의 종교와 정치는 그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습니다. 헨리 8세는 자기의 권력과 나라의 안위를 위해 공주들을 사욕과 정치에 이용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성공회를 창설, 교주 아닌 교주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교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며 강력한 전제 정치를 실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로멜과 모어 같은 친구와 공신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반역죄로 처형하고 민심을 잃었습니다. 또한 빈민구제법으로 빈민과 노숙자들에게 엄격한 법이 집행되자 시민들은 이를 찬성하면서 속으로 비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참, 그러니까 아무나 정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3번, 역사의 닷을 내리고 모두가 동의하시되 인생은 짧고 역사는 길다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8세는 치세 동안에 어느 권력자들처럼 자신의 왕권을 튼튼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작 55년을 산 후 영원히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게 인생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55, 55년. 오늘 이 강의 들으신 분들 55세 이하 몇 분이나 되셔? 다 60대, 70대, 80대.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 예? 근데 관력이
헨리 8세 세계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이렇게 이거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재명이 이 새끼는 몇 살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도 이제 끝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는 거야. 나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 사람이 잘 몰랐어요.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처음에는 그랬잖아. 뭐 도리도리 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뭐 연설을 하면 원고를 봐야 되는데 자꾸 좌쪽 봐도 오른쪽 봐도 도리보리.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건가? 시간 나면은 뭐 김건희 여사랑 뭐 사주 본다나 뭐 한다나 전 본다나 뭐 한다나 이런 거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못 오가고 평소에 또 말도 없어. 나라는 엉망인데 자꾸 외국으로 다니면서 K9 뭐 이런 무기파로 다니고 원자로 뭐 개설 때문에 다니고 열심히 2년 반 동안 다니다. 그런데 또 거기 가면은 또 한국은 유명한데 국내만 들어보면 여기서는 발목 잡혀가지고 재명이한테 민주당한테 맨날 탄핵이나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몰랐잖아요. 집권하자마자 우리 장지현 박사 여러분 아시겠지만 써볼까 부정선거 사전선거를 통해서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작년 4월 10일 날 이후 총선한 이후에 6월 달부터 장지현 박사 과천 선거사무소 앞에 가가지고 매일 거기서 피켓 들고 데모했잖아요. 써볼까 부정선거 사전선거 없애라. 요새는 이제 매주 금요일만 갑니다마는 그것을 약 7달 동안을 한 거예요. 집요하게 장지현 박사 대단한 분이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게 씨알이 먹혀서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작년에 12월에 딱 계엄령을 할 때 부정선거 그걸 딱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반적대 세력하고 두 가지. 여러분 권력은 누릴 때뿐이지 돌았으면 허무한 거예요. 결국은 55년을 산 후 영원히 역사 속에 붙였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되게 욕만 얻어먹는 거야. 나쁜 새끼. 여러분 만약 이재명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일제 때 5적에 뭐 비하겠어요? 여기에는 이제 10적, 뭐 20적, 50적 들어갈지도 몰라. 거기에 지금 민주당에 있는 새끼들 싹 쓸어서 그다 묶어서 다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대한민국이 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계엄령은 다음에 이제 용산 복귀되면은 즉시 국민 투표로 가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국민한테 물어서 국회도 말 안 들으면 다 해산시켜버리고 그렇게 나가야 대한민국이 살지. 왜 노무현이가 그걸 없애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만드냐고. 문재인 빨대 꽂고 이 새끼들이 말이야. USB에다가 우리 국내 그 기밀을 북한에다 넘겨주고 세상에 이런 이적죄 여적죄를 하면 되냐 말이에요. 남들 대통령들 각 나라 보세요. 살기 지금 자기 나라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보세요. 마가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릿 어게인 마가를 해가지고 지금 막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판인데 나라를 예산도 깎아버리고 대통령으로서 뭘 하려는 거야. 그 지들 월급은 또 올려요. 이번에 개헌할 때 그것도 월급도 다시 조정해가지고 싹 그거 원위치 시켜버려야 돼. 대통령 경호실도 없앤다고 그러고 말이야. 대통령 비용도 없애버리고 말이야. 심지어 지금 산불이 지금 전국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하면 다 예비비 돈 들어가잖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빵원 만들고. 그놈들이 사람입니까? 북한에 지령받아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 지령받고. 그런데도 거기에 줄 서가지고 그 사람들 제명이가 잘 돼야 된다고.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정신 빠진 그 미친놈 아닙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정광 목사님과 우리가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또 지방 나들이 하면서 수훈회 집회하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게 7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그 결과가 뭐냐. 윤석열을 우리가 지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협력이 광화문에 참석했던 것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힘들이 모여져 가지고 그렇게 몇백만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살리고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났잖아요.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이제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하는 거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게 숙청 작업이 이제 진행이 돼야 돼. 빨갱이들은 싹 죽여도 돼 진짜. 자, 이후 역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가 손에 칼을 잡았을 때 산천이 떨고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공포에 내몰았으나 그 끝은 허무하였습니다. 돌아보면 모두가 아쉬운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법 앞에 떳떳할 수 없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소명에 정직하게 우리가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땅에 여러분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고람되어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기 마지막으로 그 각주 작은 글씨로 거기다 18번에 썼는데 헨리 8세는 6명의 왕비 위에도 2명의 정부가 있었어요. 그 내가 각주에 써놨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헨리 8세 너무나 이 사람이 영국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 개혁사에서 스스로 교황이 된 그런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별도로 이것을 취급해서 여러분에게 별미로 특강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 개혁이 그만큼 이 헨리 8세와의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헨리 8세와 그 여인들은 이제 끝났고 이런 배경을 갖고 이제 헨리 8세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종교 개혁을 어떻게 했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어제 보내드린 영국의 종교 개혁사 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건 건너뛰고요. 17페이지. 아니요, 그 5번 한참 더 아래로 내려가야 돼. 17페이지 한참 내려가야 돼. 자, 여기 보면은 자 헨리 8세가 이건 개인적으로 그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거기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사욕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건 개인적인 것이고 이제 종교 개혁자 지도자로서 헨리 8세가 어떻게 그러면 이 가톨릭과의 관계에서 이걸 단절하고 그가 영국 교회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기다가 몇 가지 적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에드워드 여기 썼죠. 에드워드, 메리, 엘리자베스 그리고 스튜어트 왕과 제임스, 찰스 1세, 2세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서는 주로 엘리자베스 때까지만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제가 말씀했듯이 청교도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니까 여기까지 확장하자면 다른 그 교수님들은 여기까지 다 넣어요. 그러면 이게 시대가 헷갈려 버려요. 1565년이 최초로 청교도 운동이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뭐 있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1562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청교도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영국으로 말하면 청교도 시대가 되고 바로 독일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하면서 청교도도 넣고 경건주의 넣고 막 여러 가지를 짬뽕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한 것처럼 이 이해를 위해서 내가 이것도 정리해서 튜터 왕과 스튜어트 왕가로 구분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강의 종교개혁사에서는 여기 엘리자베스 1562년 청교도가 등장하기 전후 여기까지의 소위 역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몇 년이에요? 1603년이니까 약 한 70년 34년부터 따져보면 1603년이면 약 한 70년의 기간을 다룬다. 그것을 정치적인 특징으로 신학적인 특징으로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 정치적 기반과 왕권의 확립이었다. 비록 개인적인 문제에서는 헨리는 이를 기초로 카톨릭과의 오랜 관계를 청산하였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단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종교적인 게 아니야. 자기의 개인적인 세자 책봉을 위한 욕망 때문에 가톨릭과 결별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사욕을 챙기려고 했던 이것이 바로 여기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헨리 8세가 여러 특사들도 보내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이혼, 캐서린과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다 거절당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뚝심을 갖고 계속 밀어붙여 가지고 마침내 이제 그 캐서린과의 이혼이 이제 성사가 되고,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끝없는 자기 욕망으로 이어지면서 아까 말씀했던 6명의 왕비로 이제 새로운 자기 만족을 위한 국왕으로서 만족이지만 동시에는 이제 종교적으로 어떤 영국의 성공의 통수권자로서의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양면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영국의 종교 계획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는 다른 유럽에 있는 종교 개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영국만의 특징이다. 두 번째는 그 아래 개혁의 신학적 기초 확립과 수도원의 해체. 자, 그 증거로 뭐냐? 그동안에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영국에 수도원을 많이 세웠단 말이죠. 근데 그 수도원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몰수해 버려요. 어디 것으로? 가톨릭이 아니라 성공의 것으로 소위 이것을 다 이제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농지 개혁을 할 때 무상 몰수를 했잖아요. 1946년경에 무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에서 어떻게 했어요? 유상으로 돈을 주고 이제 그걸 일반 서민들한테 땅을 다 분배해 주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자기 소유가 없던 농민들이 자기 소유를 이렇게 갖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 가지고 사실 오늘 이승만 박사의 이 유상 분배의 농지 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런 경제 대국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귀족들이 다 가지고 노예들을 부려가면서 모슴들 부려가면서 세상에 우리가 전쟁 포로도 아닌데 같은 민족이 양반 상농 구분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그렇게 노예로 평생 부려먹고,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우리 동네에 그 몇 가구가 살았는데 우리 한 마을이 굉장히 큰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로 다 떠나는 바람에 아주 초라한 모습이 됐지만 옛날에는 우리 한 동네에 소위 방앗간 정미소가 3개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3개가 있어가지고 막 그 주변에서 양곡 가을 농사철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추수하면은 이제 그 벼를 말려야 되고 탈곡기에다 넣고 쌀으로 이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11월, 12월은 뭐 1월까지 몇 달 동안은 온 동네가 난리가 아니에요. 추수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 이제 우리 동네 그 입구 끝 언저리에 머슴들이 살았는데 한 분은 그 머슴이 마치 지금부터 뭐 5,000년, 6,000년 전에 그런 네안데르탈인이 살던 그런 집처럼 그 일부 동네 마을 끝에다가 토기로 집으로 좀 엮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는 뭐 돈 주고 뭐 이렇게 아직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의 수고비에 대해서 하지 않고,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보면은 대부분 거래가 쌀이었어. 쌀. 예를 들어서 1년에 쌀 뭐 5가마니 10가마니 받고 거기서 이제 그 주인의 그 귀족에 가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제 그 일을 봐주는 농사일, 밭일, 집안일을 다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제가 봤고, 우리 아주 친한 친구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집에 가보면 아래에 그들만 자는 사랑방이 있었어요. 머슴들만 사는. 그래서 그건 별도의 그 들어가면 대문 옆에 그 심하게 말하면 그 돼지 우류가 같이
집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이제 주인을 수종드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게 무슨 종들 아닙니까? 노예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바로 이 중세 수도원을 또막 가톨릭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뺏어 가지고 국유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다가 지금 이승만 박사 얘기했지만, 그런 국유화된 특정인이 가지고 있던 땅들을 다 일반인들에게 유상으로 돈을 주고 분배하고 매입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6.25 전쟁이 났을 때도 그 이후에 박헌영이나 공산당 빨치산들이 와가지고 했을 때도 우리가 동료되지 않고 결국은 빨갱이들을 다 추방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1953년대 미국과 맞은 한미 동맹, 이게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가톨릭과의 단절의 의미로 뭐냐 그러면은 자기의 사적인 이혼,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혼을 했고 저질렀고, 두 번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도원을 다 뺏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18페이지 그 다음에 가면은 유럽 독일 개조된들과의 동맹을 체결했어요.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루터가 왜 그랬어요? 로마 가톨릭은 이건 잘못됐다,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정치란 참 괴물 같은 거예요. 헨리 8세가 자기가 잘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독일을 개조전과 동맹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면 에드워드가 나옵니다. 그 아래 에드워드 6세. 자, 에드워드 6세는 이 연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연표를 따라서 헨리 8세, 에드워드 이제 하는 거예요. 에드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1547 헨리 8세는 절반의 계획을 이룬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왕은 죽었으나 사이 도처에서 혁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쫓겨난 소작인들과 수도원을 잃은 수도사들의 반란이 반란을 주동하면서 국가 재정은 어려워졌습니다. 가톨릭의 원래 1000년 동안 역사가 가톨릭 역사인데 갑자기 성공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재산을 뺏어가니까 천주교 신부들이나 그 신도들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데모를 하고 재정은 어려웠다. 초기이니까 서로 갈등 관계가 계속 고조됐다는 얘기죠. 설상가성으로 화폐가 평가절하되어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새로운 귀족들은 착취하여 얻은 재산으로 부를 누리며 세습적인 명령을 외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살의 에드워드 6세는 삼촌 섭정자 썸머세트 공작과 허트포드 백작의 보호 아래 국왕 대광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은 모든 주교들에게 새로운 직임을 부여하고 부친의 대장상 이오테슬리를 사직시킴으로 개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인적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성직자들과 교구 위원들은 자신들이 소속한 교회의 벽걸이 성상재고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에드워드는 아까 제가 개혁파라고 그랬어요. 여기 개혁파 그랬잖아요. 개혁파인데, 자, 이때 에드워드 6세를 도왔던 개혁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존 녹스였어요. 존 녹스, 스코틀랜드에. 이때 존 녹스는 피난을 와가지고, 그 전에 이 배경을 얘기하면은 원래 스코틀랜드는 조지 위시아르트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근데 조지 위시아르트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을 막 외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 그때만 해도 존 낙스는 종교 개혁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막연히 그냥 교회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조시 위샤르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신변을 보호하겠습니다. 소위 개인 경원을 자처하면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느 날 조지 위샤르트가 체포돼가지고
세인트 앤드루스,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라고 있어요. 자, 이곳은 지역상으로 보면은 자, 아까 여기 지도를 지워버렸네. 자, 지도가 있어요. 이게. 자, 세인트 앤드루스는 어디가 있냐 그러면은 바로 여기쯤이야.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북한의 원산에서도 한참 올라가는 북쪽 지방이에요. 여기가 이제 세인트 앤드루스가 있는데, 거기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명한 한 주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골 때리는 사람이야. 카톨릭의 그 대주교로,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대주교로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단이야, 이단.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거기서 위시알트가 체포돼가지고 세인트 앤드루스에 거기 대학이 있어요. 대학이 있는데 대학 그 앞에서 이 사람이 이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존 낙스가, 아니 경호원인데 자기 주인이 잡혀가지고 화형당해서 죽어버리면 자기는 뭐야.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던 존 낙스가, 나도 그러면 선생님, 조지 위시알트가 지금 화형당하는 그 상황인데 나도 선생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내가 이거 뭐 어떻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생님 없는 삶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조지 위시알트가 화형당하는 그 현장에서 존 낙스가, 나도 선생님과 같이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위시알트가 존 낙스한테 그랬어요. 야, 죽음은 나 한 사람으로도 족하다. 너는 내가 죽은 이후에 일을 계속하라. 그래가지고 존 낙스가 그때 그 광경을 본 다음에 완전히 개혁자로 변신해가지고 종교 개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쪽에서 전도하다가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세인트 앤드루스에 여기에 성이 있어요. 성, 캐슬. 성이 있었는데 체포돼가지고 그 에든버러, 저기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 갇혀 있는데, 성이 여기가 다 이게 보세요. 사면이 바다야. 이게 북해야, 북해. 노스시에. 북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이 있는데 저 바다 쪽으로, 북해 쪽으로 보면은 거기는 절벽이야. 현재도 지금 있어요. 절벽인데 뛰어내리면 바다에 빠져 죽고 물고기 밥이 되고. 그런데 이때 에드워드 6세가 프랑스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를 구출해달라. 그래가지고 존 낙스가 이때 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상황인데, 프랑스 왕의 요청으로 이 에드워드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가지고 프랑스 그 노예선에서 노예를 졌다가 마침내 풀려나가지고, 그래서 존 낙스가 에드워드 6세가 다스리는 영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건 한 2년 정도 노예선을 저으면서 고생 직살나게 했어요. 마치 배너에서 주다 배너가 노를 젓듯이 노예선에서 한 2년 동안 했는데, 그러다가 석방이 돼서 에드워드 6세 영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실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있는 소위 군인들, 국경선, 여기 영국하고 스코틀랜드의 국경선 그 버윅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같으면 군종 목사, 군목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기서 그때 존 낙스가 이중 배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 존 후스가 이중 배찬 얘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떡과 잔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떡만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 존 낙스가 그 사상을 알고 바로 이 버윅에서 군인들을 위해서 군종 목회할 때, 군목으로 활동할 때 군에서 이중 배찬으로 떡과 잔을 주는 그것을 현장에서 실습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에드워드 6세의 요청으로 풀려나가지고
존 낙서가 에드워드를 도와서 그때 이제 개혁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존 낙서가 종교 개혁에 이제 빠져서 개신교도로 완전히 돌아온 개혁자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에드워드가 얼마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이제 피해 메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메리가 에드워드를 위해서 종교 개혁을 위해서 이 개혁자로 활동한 사람 누구냐? 쫙 리스트를 정했을 거 아니야. 그중에 보니까 존 낙서가 있는 거야. 저걸 잡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메리가 왕위에 오르는 순간에 존 낙서가 내가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이제는 도망가자. 그래서 스코틀랜드로도 못 가. 같은 통치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네덜란드로 도피하는 거예요. 네덜란드로 도피했다가 네덜란드에서 프랑크푸르트 독일로 갔다가 독일에서 다시 또 스위스 제네바로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존 낙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자 존 칼빈을 만나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극적인 소위 종교개혁의 역사가 드라마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상 제거란 뭐냐? 그러면 가톨릭과의 단절이니까.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했던 성상, 그 다음에 성인 숭배, 성지 여행, 그 다음에 성물 숭배 이런 거, 성자 돌리는 것을 성자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성. 그리고 거기다가 또 7성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톨릭에서 하는 것들을 다 척결하는 가중에 이제 교회 안에 있던 벽걸이 성상 재고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경 본문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으며 설교가 발로 박사가 교회 내 성상 비치를 공격함으로 포츠모스 교회 성상을 제거하였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 내에서 있었던 성상을 제거하는 것은 뭐냐? 성상을 보고 예를 들면 마리아상을 보고 베드로상을 보고 또 스테반을 보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또 교회 안에 있었던 또 그 가톨릭에 있던 전에 유명한 뭐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것들을 교회에다가 다 마치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화상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는 첫 번째 일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 에드워드는 아버지가 했던 더 심하게는 가톨릭적인 전통들을 교회 안에서 완전히 정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도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존 낙스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존 낙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단지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도문을 만들어 우리 같으면 신앙 고백서 같은 형식의 기도문을 만들 때 존 낙스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에드워드 6세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16살에 죽어버렸어. 9살이 돼가지고 몇 년 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데 그러자 메리가 이 이복 누나 메리가 복수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이제 두 번째가 나와요. 그 1번, 2번이 있는데 그 작은 2번에 보면은 시편 운문의 사용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예배 볼 때 이때는 찬송가가 없었어요. 이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21세기 통합 찬송가 없을 때 이때는 주로 시편을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부르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편 운문의 사용이에요. 이건 찬송가 이전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막 등장하는 게 누터의 그 찬송가가 이제 나오잖아요. 십자가 군병들아. 그거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거 한두 곡 외에는 없었고 주로 이때 사용한 것은 스위스의 제네바의 칼빈의 영향으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거기다 운율을 붙여가지고 불렀던 노래들인데 이 노래들이 대부분 다 우리 한국적인 정서하고 아주 맞아요. 대부분 하나 예를 들면 아리랑과 같은 형태예요. 그런 형태에다가 이제 가사를 붙여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그리고 짧은 시간에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지금도 이제 광화문 헌법재판소에서 그 공산당이라는
그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그것을 앞뒤에다가 띠를 두르고 다니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찬양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탄핵 반대 운동하는 그 박원일 형제라는 하는 분이 있는데, 야, 이 사람이 그렇게 노래 우리나라 유명한 노래들 거기다가 개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문재인 때려잡고 이재명 때려잡고 민주당 때려잡는 그 가사를 써서 붙이고 그러는데, 야, 기가 막혀요. 요새는 거기다가 배신자 한동훈이며 뭐 이재명이며 거기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참 재밌게 부르는지 몰라요. 가사가 복잡해가지고 다 외우지는 못해. 그런데도 재밌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존 낙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편 말씀 그대로 그걸 운율을 붙여가지고 그걸로 예배 때 이걸 찬양을 불렀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서 이걸 경험을 했는데, 지금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바로 이 전통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장로교 일부가,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긴 역사인데, 지난번에 여기 있잖아요. 윌리엄 3세에 의해서 장로교가 정착돼서 장로교가 이때 잘 위기를 넘겼으면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퀸 앤이 타협 법령을 만들면서 더 액트 오브 톨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타협 법령을 만들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종파들이 다 하나로 자유를 갖는 바람에 이단도 심지어 들어왔어요. 이단. 그냥 너나 나나 다 종교에 자유를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개혁이 다 무효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그 일부 이때 장로교가 쭉 계속이 됐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유대 관계를 맺었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 중에 몇몇 교회가, 제가 있을 때 영국 전체에 교회가 한 10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영국이 스코틀랜드보다도 인구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10배가 넓은데 그 넓은 영국 땅에 장로교가 10개가 있다면 말이 되겠어요? 지금은 조금 늘어나서 모르겠어, 한 20개가 되는지. 근데 교회도 작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끄트없이 꾸준해서 지금도 스코틀랜드 전통을 따르는,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회에서는 시편 운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로만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 콩나물 대가리 넣고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도표로 된 그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거 잘 봐도 노래를 모르겠더라고. 무슨 이게 도레미파솔 무슨 음을 표시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이게 오랫동안 전통이 됐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순서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고난주간이다, 부활주의다 그러면은 시편에서 부활과 또 고난 뭐 이런 것들을 나누어져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 시편 24편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정해가지고 뽑아서 거기다 운율을 붙여가지고 절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다. 근데 너무너무 그 찬양이 아름다워요. 성가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참 아름답고 질서대로 순서대로 부르는 거 보면은 너무나 참 교회 전통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시편 운문 찬송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4번하고 6번인데 공예배 지침서. 예배 우리 기독교적인 칼빈식의 신앙 고백서가 이제 이때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낙스가 있기 때문에 제네바식 종교 개혁이 영국 교회에서 일어나다가 죽는 바람에 이게 다 무효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6세가 좀 오래 살았더라면 메리나 엘리자베스 이 왕정 족보 자체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변수가 생기니까 에드워드 6세가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으면 그 아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도 못하고 일찍 죽어버리니까 끝장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엄청난 종교 개혁이 칼빈의 영향을 통해서, 존 낙스를 통해서 일어나다가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하고 바로 이제 스코틀랜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오늘 7대1로 기각각하돼서 오늘 업무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우리 모든 애국 시민들이 사는 그런 번영하는 한때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세계가 주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우리는 이런 내전 이상의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당신의 손에 맡겨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 제7 6공화국으로 그리고 계엄령과 더불어서 국민투표로 나라가 그래서 새롭게 개조되는 역사로 제2건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정강 목사님 계속되는 행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광화문 애국 세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재건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계속되는 헌법재판소 또 교대 앞 또 서초동 또 과천 이곳저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행사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특별히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